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오게 만드는 방아쇠가 뭐냐? 금리인 거죠. 실제로 금리를 다시 낮추는, 다시 말하면 역주행하는 가능성은 적어도 3, 4년 사이에는 저는 없을 것이다. 기준금리 지금 올라가는 것도 절반도 안 올라왔어요. 지금 서막에 불과하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퍼펙트 스톰이 다가온다 책의 저자시죠.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신 신세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도 이미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일단 어떻게 상황을 보세요? 아직 들어가진 않았죠. 아직요? 아직, 예. 왜냐하면 뭐 아무리 2분기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는 나올 것이고 2%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다고 하면 따라서 앞으로 좀 더 성장률이 더 떨어질 거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물론 경제가 어렵긴 하죠. 부분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근데 인플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만하지만 경기 성장 차원에서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지금 그 말씀은 우리 한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라고 하면 마이너스로, 전기비로 마이너스를 2분기 연속 가야 되는데. 2분기 연속? 네. 1분기는 마이너스였는데 2분기는 아직 마이너스까지 가지는 않았거든요. 따라서 미국도 성장률 차원에서는 아직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긴 뭐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조금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 물론 주식 시장이 떨어진 측면만 보면 이건 보통이 아니지만, 그렇죠. 적어도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개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진입 단계에 있다. 지금 그렇다면 경기 침체라고 보기도 아직은 네. 이번 분기의 실적이 또 마이너스로 나와야지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1% 또는 그 안짝으로 떨어져 봐야 이제 실제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근데 이제 물론 그 캐시우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시장 나스닥 같은 경우가 30% 이상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경제 지표들,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것들로 봤을 땐 되게 지금 그 불안정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러한 현상, 이것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이미 선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말씀대로 한 분기 또 그런 안 좋은 마이너스 데이터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확정이 됐을 때는 더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서 네. 두 번에 걸쳐서 0.5, 0.75 두 번 올려갖고 지금 1.75잖아요. 근데 1.75 기준금리만 해도 역사상 아주 낮은 금리에 속하거든요. 아직도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상 수준까지는 안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건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너무 이제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그 유동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수익률이 높은 그런 이제 IT 품목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는 바람에 그게 너무 과잉 상승을 한 거거든요. 네. 그 과잉 상승한 거를 조정하는 국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40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8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그러는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40년 동안 아주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식 폭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전 그게 되돌려지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걸 가지고 아직도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1.75인데 금년 말에 3.5 가까이 가고, 네. 내년에 4가 넘어가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기준금리가
3%, 4%대를 유지하게 되면 이제 시중금리는 7%, 8%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 투자가 아주 엄청나게 위축이 되겠죠. 그랬을 때 오는 실물 경제, 고용 상태, 그리고 주가의 폭락. 이걸 우리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가 너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들도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오늘도 뭐 2,200 그러는데 이제 빠질 만큼 빠졌어. 이미 이제 퍼펙트 스톰이 왔어. 바닥이야.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직도 밑바닥이 어딘지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거는 너무 많이 오른, 그러니까 버블이 좀 제거되는 과정이고 진짜 모든 지표가 그렇게 금리가 4%대로 올라왔을 때의 기준금리가 그때 상황에서의 그 경제 현상, 여기가 진짜 그러죠.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 하면 2016년, 17년도에 그 제넷 옐런이 연준 의장이었을 때 이미 그 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이거 가만 놔두면 심각한 이제 그 후유증, 인플레라든지 이게 온다. 그래서 제넷 옐런이 2016년서부터 아주 맘먹고 소위 양적 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한 번, 2017년에 세 번, 네. 2018년에 이제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올리니까 이제 당시 대통령 트럼프가 아주 굉장히 역정을 내면서 파월이 이제 아니 그 트럼프 예.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파월하고 그때 막 트윗 가지고 막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 발단이 제넷 옐런이 원래 연준 의장을 재선을 해야 돼요. 18년도에. 예. 근데 17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뭐 이런 여자가 있어 해가지고 그냥 연임을 안 했어요. 네. 연임을 안 하고 이제 파월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 파월이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당시의 분위기도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는 게 연준의 그 저거였어요. 기조가 그랬어요. 그렇죠.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너 쫓아낸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월하고 우리가 기억이 되는 거는 그건 파월이죠. 예, 근데 파월 전에 제넷 옐런하고 이미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임을 안 시켜주니까 제넷 옐런이 보통 연임이 안 되면 그냥 때려치고 나오거든요. 그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월이 되니까 이제 파월이 또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뭐 쫓아내네 마네 난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한 이유는 뭐냐면 과잉 유동성에 대한 그 연준 내에서의 문제 의식은 이게 금년에 처음 생긴 게 아니고 그 이전서부터 이미 6년 전서부터 연준 내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트럼프가 그걸 누르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바뀌고 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다가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은 코로나 때 4조 이게 하기 전에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전에 상황 가지고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근데 거기다 또 4조가 늘어났으니 더 늘어났죠. 지금은 더 훨씬 심각한 4조만 늘어난 게 아니고 그 후로 그 트럼프가 들어와 가지고 금리를 전격 낮추면서 또 그 양적 완화를 또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에 이미 모든 그 버블이 터질 만한 조건이 다 갖추어 있었는데 트럼프 끝나고 코로나 나오고 코로나가 오니까 또 바이든 정부도 또 잔뜩 재정 지출한 데다가 그다음에 그 긴급 유동성까지 풀고 하니까 뭐 안 터지면 이상하다는 게 중론이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발단이 났냐 하면은 재작년에 2020년 4월 달에 코로나 직후에 물가가 폭락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그 왜 마이너스 갔냐? 왜 갔냐면 야, 이게 락다운 되잖아. 사람들이 안 움직이잖아. 차를 안 탈 거 아니야. 비행기도 못 타. 그럼 휘발유 쓸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휘발유 값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야, 나 보관비도 못 내겠으니까 누가 나 좀 사줘 해가지고 잠시지만은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서 모든 상품 가격이 2020년 4월에 대폭 떨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백신 개발된다 그러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또 아,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나 마스크 못 쓰겠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락다운 이거 별거 아니네. 앞으로 수요가 늘겠네. 그래서 상품 시장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딱 1년 지나니까 뭔 사태가 벌어졌냐. 기저효과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2021년 4월서부터 본격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2021년도 4월에 물가가 막 장난 아니게 뜨니까 연준이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공급단의 문제다. 기저효과다, 대부분이. 아, 기저효과. 그래서 기저효과만 사라지면 이건 없어질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계속해서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이제 이때서부터 야, 이건 아니구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기저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인플레의 성격이 뭐냐, 기저효과냐 아니냐를 가지고 머뭇거리다가 기저효과가 아닌 것이 드러나니까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놀고 있던 돈들이 야, 그러면 다음은 상품이야. 그래서 주가는 빠지고 채권 가격은 빠지고 그 돈들이 전부 상품 시장으로 몰려온 거죠. 그래서 그 상품 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폭등한 것은 뭐가 뒤를 받쳐주는 거냐. 그동안에 엄청나게 풀려있던 유동성이 처음에는 주식에서 놀다가 이게 이제 상품 시장으로 오면서 끌어올린 거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내년도에 더 안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 나스닥 30% 빠졌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고. 예, 시작에 불과하죠.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첫째는 분명히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보다도 지금 1.75인데 3.5까지는 올릴 거거든요. 내년 말에는 아마도 3.5, 4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들이 최소한 1년에 한 6, 7%의 수익을 올려야 그냥 이분이에요. 브레이크 이분이거든요. 그러면 주식 해가지고 1년에 7% 못 얻어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상품도 1년에 7, 8% 수익률을 올리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쏠리냐? 이제 은행으로 쏠리면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저는 주가 폭락은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거고 상품 가격도 이게 속성이 유동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동성이 다 빌려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품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조달금리하고 운용수익하고를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 조달금리는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그 운용수익은 계속해서 떨어지죠. 그러면요, 털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가격의 특징이 뭐냐? 오를 때는 팍 올라갔다가 속절없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배럴당 우리가 유가가 120불에서 지금 조금 빠져서 110불대인데 저거요 20불까지 빠질 수 있어요. 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요점이 뭐냐? 유동성이 일으킨 거고 유동성의 아주 독약이 뭐냐? 시중금리거든요. 근데 시중금리 올라갈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상품 시장 가격도 저는 길어야 내년 가을. 저는 내년 가을 되기 전에 유가는 110불에서 60불선 아래로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앞으로 한 1년 반 사이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품 가격도 떨어지면서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다운 스태그플레이션. 그게 이제 모든 시작이 어쨌건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벌어지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오게 만드는 방아쇠가 뭐냐? 금리인 거죠. 금리. 그런데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상승시키지만, 인상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게 3% 4%대가 되게 되면은 이제 예상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터지잖아요. 제2의 세계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분들도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연준은 다시 그때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금리 인하, 유동성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라는 정책을 확 쓰지 않겠냐, 이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금리는 낮아지지만 그렇게 낮은 금리로 돈을 끌어다가 다시 주식을 한다고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면 다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에도 금리를 전격적으로 낮췄을 때 막 급등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투자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분 생각이죠. 우리의 메모리에 예를 들면 종합주가지수가 3,000 갔던 주가가 예를 들어서 2,200 아래로 떨어진 게 지금 불과 몇 달 사이인데, 금리가 낮아진다고 다시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려면 실물 경제가 굉장히 좋고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좋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픈 상처를 대부분 좀 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금리가, 아까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어이구 경제가 너무 나빠, 어이구 금리 좀 낮추자 하지도 않으려니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살아나고 주가가 다시 반등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 금리 인하를 하려는 시도, 그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안 할 거라고. 못합니다. 그거는 연준의 그 금리 결정 구조를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죠. 어떤 면에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미국이 금리를 움직이는 기본 원칙이 테일러 룰이라는 게 있어요. 테일러 룰은 뭐냐면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아까 금리를 다시 낮출 거다. 왜?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 그죠? 그런데 일단 인플레가 앞으로 1년 이내에 목표치 2% 아래로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는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8점 몇 %에서 CPI 기준으로 네. 뭐 7%, 6%, 5%, 4% 해서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타겟 목표치의 2%대까지 가려면은 최소한 한 2년 이상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경제가 너무 나쁘다? 실업자가 너무 많다? 아니, 실업자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도 않아요. 뭐 며칠 사이에 실업자가 그냥 뭐 몇백만 명씩 늘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 늘어났다고 해서 그냥 여태껏 달려오던 길을, 그것도 거의 시속 100km로 달려오던 금리 인상의 길을 경기가 쫓겨 나빠진다고 다시 후진해가지고 뒤로 가지를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는 요망사항이지, 저는 실제로 금리를 다시 낮추는, 다시 말하면 역주행하는 가능성은 적어도 3, 4년 사이에는 저는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또 하나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요.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게 되면 금리 인하 속도라든가 폭이 줄어들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 혹은 뭐 사우디가 증산을 해가지고 원유 가격이 뚝 떨어진다든지 이런 걸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이 이제 휴전이나 종전이 되면 물가가 안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분들은 뭐를 망각을 하고 계신가 하면,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게요, 우크라이나 이전서부터 올랐어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특별히 더 올란 거는 원유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유도
120불까지 갔다가 다시 110불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정치적으로 푸틴을 때려잡기 위한 서방 세계가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원자재 가격에 미친 영향이 저는 100% 중에 2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푸틴도 이거는 우리 탓이 아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얘기. 예, 상품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레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인플레가 미국도 너무 올랐잖아요. 네. 그 노동자들이 나 지금 봉급 올려줘. 나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 그러잖아요. 그 지금 금년 하반기 내내 지금 미국이 뭐를 지금 걱정을 하냐 하면 노동 단가, 인건비 올라가는 걸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는 순간 이거는 원자재 가격하고 상관없이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된단 말이죠. 네. 저는 따라서 그동안의 인플레는 인건비 올라간 노동 단가, 임금 단가가 올라간 것이 반영이 안 된 인플레라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경험할 인플레는 노동 단가 올라간 것에 따르는 인플레가 온다. 네. 따라서 그거는 금리를 올려도 안 잡히는 부분이라는. 그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반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부각하다 보니 좀 자극적인 어떤 팩트만을 골라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인건비가 많이 오르는 파트는 뭐 서비스 파트라든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살던 어떤 그런 종류에서 그런 그 섹터에서의 그 어떤 임금 상승률이 뭐 두 자리 숫자지 그 외에는 다 3% 뭐 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물어보고 싶은 게 3억 3천만 미국 국민 중에서 차 안 모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차 모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또 그 마트에 가서 음식 안 사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그죠? 네. 예. 그럼 일론 머스크나 뭐 차 안 타고 다니고 그러지 대부분의 서민들은 매일 휘발유 주유소에 가야 되고 매일 마트에 이분들은 이거 불과 몇 달 전에 그죠? 뭐 예를 들면 2불 하던 게 지금 3불 4불이야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은 당연히 급여 인상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저소득층만 그런 게 아니고요. 페이로를 받는 사람들, 급여 봉투를 받는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란 말이죠. 이분들이 저는 숫자가 대다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아마 이거 인건비 올라가는 것에 따르는 물가 상승을 가장 걱정을 해야 되고 지금 또 통계상으로도 노동 비용이 올라가는 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네. 자,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면 이제 지금 상당히 비관적인 상황인데요. 경제가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상황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좋을 때 물리신 분들이 참 대부분이란 말이죠.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이라도 다 내가 얼마를 손해를 받건 지금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내가 50% 60%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네. 네. 특히 그동안 손해를 안 보고 어느 정도 이익을 본 사람은 당연히 지금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는 정리를 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좋고요. 10% 20% 손해를 본 사람들도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말려들기 시작하면 저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저는 정리하고 나오는 게 아니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외국인이 왜 나오는데요? 외국인이 왜 파냐? 네. 그 질문을 이제 물어보고 싶고 연초 2,800 할 때서부터 조금만 떨어지면 우리 그 개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받아주고 하니까 외국인들은 세상에 이런 좋은 시장이 어딨냐 그래 왔었는데 저는 앞으로 기준금리 지금 올라가는 것도 절반도 안 올라왔어요. 지금 서막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금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그
세계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라앉을 거거든요. 우리 지금 수출도요. 뭐 수출 잘 되시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치? 일단 오늘 발표된 그 6월 지표도 보면은 15%예요. 15%, 14%. 네, 1월서부터 6월까지 수출 금액이 15%예요. 올라갔다고. 그러죠. 네. 근데 그게 수출 단가가 올라가서 올라간 거예요. 우리 환율 문제로. 아니요. 그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 물량은요. 지금 대부분의 상품의 경우에 물량이 줄고 있어요. 수출 물량이요. 뭔 이야기냐? 수출 공장에서 수출 금액은 많이 커지는 것 같은데 수출했는 대수, 물량은요.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비해 못하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세계 수출 안 좋아지죠. 금리 올라가면 투자 쪼그라들죠. 그죠? 계속해서 주가 폭락하니까 뭐 소위 부의 효과도 없죠. 그러면 그죠?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퍼펙트 스톰이 왔냐? 아직 진입도 안 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신세동 교수님의 이건 개인 의견이니까. 그렇죠, 물론 개인 의견인데. 네, 보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네, 스스로의 투자 기준, 네,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